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아셔야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이 경미한 경우는 겁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상에 거의 가까운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이승 원장입니다. 지난번에 내시경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지를 해독하는 방법, 그리고 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 좀 더 중점적으로 물어볼 부분, 본인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하생 진단을 받았을 때 이 질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질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지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괜히 겁을 먹거나 그러지 않고 잘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똑같이 장상피하생 진단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병변이 요만해요. 손톱만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만해요. 크기가, 병변의 크기가. 둘 다 장상피하생 진단을 받는단 말이죠. 그렇지만 요 병변이 작고 그 병변 부위 말고 나머지 부분은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장상피하생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병변이 앞으로 더 커지거나 문제를 생길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특히나 암이 될 확률은 훨씬 적은 거죠. 그런데 장상폐생의 개수가, 변형된 세포의 개수, 덩어리가 여러 개가 있고 특정 면적을 꽤 넓게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형태적 변화가 심할 경우 암이 될 확률이 점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같은 장상폐하생 진단을 받았더라도 이게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차이점이. 그래서 내가 좀 상태가 별반 우려스러운 상태가 아닌지, 혹은 이제 우려스러운 상태인지 이걸 정확히 알아야지 대처를 할 수 있고 앞으로 이 병변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내시경 사진을 예시로 보여드리면서 장상폐하생과 위축성 위염을 케이스별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세 개의 내시경 사진이 있습니다. 각각 다른 사람이고 세 분 다 장상폐하생 진단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A, 두 번째 B, 세 번째 C. 각각 장상폐하생 진단을 받았지만 상태가 많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A 환자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렇게 병변이 아주 어 조그맣게 아주 한 3 군데 정도 약간의 변형이 생겨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조직 검사를 했기 때문에 어 조직 검사 결과로 장상폐하생 세포가 보였던 겁니다. 그렇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병변이 크기도 작고 개수도 적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이 점막 상태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이렇게 점막 상태를 보시면 촉촉하고 윤기가 있고 색깔 톤이 복숭아빛처럼 이렇게 일정한 톤을 띠고 뽀얗게 느낌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B 환자 같은 경우에 장상피하생 진단을 받았는데 이분도 조직 검사를 했어요. 보시면 요런데 올록볼록한 부분들 보이죠? 이렇게 변형이 생긴 부위들입니다. 어 이분은 변형이 생긴 부위도 조직 검사한 부위도 중요하지만 그 나머지 부위들, 이런 나머지 면적을 차지하는 부위의 점막의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어 보시면 요렇게 빨갛빨갛하게 요렇게 핏줄이 보이죠? 어 점막층이 제대로 있을 때는 하층 핏줄 조직이 보이지 않습니다, 혈관 조직이. 그리고 이렇게 허옇게 창백한 부분들, 이게 전부 다 점막 하층 조직의 특성이고 어 혈관과 창백한 부분이 이렇게 공존하기 때문에 점막층이 없어졌을 때 어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보이게 됩니다. 즉 이분은 장상폐하생 진단을 받았지만 이 전정부 전체가 위축성 위험 상태입니다. 위축성 위험. 점막이 거의 소실된 상태고 점막이 기능을 못하고 그 후에 장상폐하생이 하나씩 하나씩 생긴 겁니다. 요렇게 변형이 생긴 거예요.
조직 검사를 하면 나오는 거예요. 이분은 점막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점막을 회복시키지 못하면 이 위 건강이 다시 회복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점막층을 어떻게 회복시킬 거냐가 중요한 분이 되는 거죠. A 환자에 비해서 B 환자는 훨씬 더 좀 심각한 상태고 위축성 위염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다. C 환자를 보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장상표화생이 이렇게 몽우리 형태로 이미 형태적 변화, 융기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개수가 융기된 게 숫자가 몇 개냐, 이 부분은 분문부, 위저부, 그 위에 가장 상부 부인데, 이렇게 융기된 걸 개수로 세면 이게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수십 개 있는 거죠. 이런 형태적 변화를 띠는 경우에 세포 변형이 좀 많이 되고 있다. 장상폐화생 중에서도 변형 정도가 좀 많다. 즉, 세 사람 중에서 C의 경우에 위암의 위험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포 변형이 쉽게 일어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B 정도만 해도 어떤 장상폐화생 조직이 점의 형태, 위축성 위염이 깔린 다음에 이렇게 한 군데 한 군데씩 생기고 있었지만, C 같은 경우에 점의 형태가 모이니까 거의 한 면적 전체가 장상폐화생 조직으로 변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멈추지 않아요. 보통 이런 대로 계속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점점점 번져서 결국 장상폐화생을 차지하는 면적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환자 같은 경우에 점막이 상당히 건강하기 때문에 이분이 암이 될 확률은 일반인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결코 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분이죠. B 환자 같은 경우에도 점막 상태가 나쁘지만 어떤 형태적 변화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이렇게 융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 위축성 위염으로 메말라 버린 점막 상태, 어 점액 분비가 안 되는 이 표면들은 점막 기능만 좀 재생시키면 다시 복구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색깔이 안 좋아도. C 같은 경우에 변형의 정도가 크고 어 변형된 면적이 꽤 넓기 때문에 이 면적을 줄여 나가는데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고 공을 들여야 됩니다. 자, 세 가지 케이스를 봤는데, 위축성 위험은 어떤 면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처음에 위험은 하나의 점의 형태로, 위험이 빨긋빨긋하게 이렇게 한 군데 한 군데 이렇게 생겨요. 그런데 이 염증들이 낫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만성염증이 되고 계속 낫지 않는 염증 상태가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점막 분비세포, 분비샘들이 기능을 잘 못하다 보니까 점막층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자꾸 이렇게 점막층 부분이 점점 얇아지면서 밑에 본세포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위축성 위염이다 표현이 되는 단계에서는 염증이 어떤 점의 형태가 아니고 어떤 면적을 차지하는 면의 형태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전정부에 위축성 위염이 발생했다 하면 뭐 이렇게 점점점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면적을 차지하고 이 전체가 싹 이제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가는데, 그 다음에 장상폐화생이 생기는 거는 또 장상폐화생 단독으로 생기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단독으로 생겼다 하더라도 점막층이 깨끗하고 상태가 좋으면 그건 별로 심각하게 보지 않을 수가 있는 거고, 보통은 위축성 위염이 장시간 진행되면서 보호 능력을 상실한 세포들이 보호받지 못하니까 변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처음에 발생할 때는 면의 형태가 아니고 점의 형태로 시작을 해요. 보호받지 못한 세포들 중에 많이 공격받은 세포들이 이렇게 어떤 몽우리 형태, 점의 형태를 띠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세포 손상이 계속 쌓인다. 점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점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한 구역 전체가 장상폐화생으로 변하는 단계로 갑니다. 면의 형태가 되는 거죠. 많은 면적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축성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내시경을 했을 때 얼만큼 정도가 심하냐를 물어볼 때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정부의 몇 프로가 위축성 위험으로
변형이 됐습니까? 위축성 위험 상태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고, 장상폐화생 초기에는 장상폐화생으로 변형된 부분이 한 몇 개 정도 보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장상폐화생이 이렇게 한 부분에 있으면 이 부분은 조직검사를 하면 장상폐화생 나오고 이 옆에 떼면 정상세포로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1개, 2개, 3개 이런 식으로 개수를 셀 정도로 몇 군데 안 보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점점 누적이 되면서 주변이 전체가 잠식당하면서 어떤 면의 형태, 여기를 떼도 여기를 떼도 여기를 떼도 여기를 떼도 다 장상폐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 되면 이게 되돌리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위축성 위험 상태에서는 되돌리기가 시간이 아직 꽤 있는 거예요. 왜냐? 위축성 위험은 세포 변형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 점액 분비 세포 자체가 살아있어요. 괜찮아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요. 덜 분비하고 잘 못 분비할 그 상태일 뿐이지. 그래서 그 점막 분비 세포, 즉 위 점막 세포들이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조건만 만들어주면 얘들은 다시 분비해서 다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장상폐화생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처음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다 장상폐화생이 아니고 장상폐화생 세포가 있고 옆에 정상세포가 있다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조건만 잘 만들어지면 정상세포가 점점 우위를 점하게 되고 장상폐화생으로 변형된 부위들은 자꾸 탈락시킵니다. 점점. 다음 세포가 나오면서 얘들을 밀어내버려요. 새 세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러니까 둘 다, 위축성 위험이 조금 더 재생이 잘 되고 장상폐화생은 이것보다는 좀 재생 능력이 떨어지지만 둘 다 결국에는 재생할 수 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더 심해지기 전에 손을 쓰면 다 재생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변이 어느 부위에 있느냐,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이게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위축성 위험이 심한 사람들, 점막이 많이 건조해진 사람들은 주로 쓰림이나 이게 통증을 많이 호소를 해요. 조금만 자극적인 걸 먹어도 아프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내시경상에 점막이 소실된 부분이랑 그 증상, 호소하는 증상이랑 좀 참고해서 이런 분들은 맵고 짜고 시고 이런 것들을 아주 극단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자극 자체를 안 줘야지만이 위 점막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겠죠. 그리고 부위적으로 말했을 때 전정부, 위에서 하부, 이 부위에 대한 내용은 이 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정부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경우 소화 능력이랑 연관이 많습니다. 소화가 느려졌다, 소화액이 좀 덜 나온다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전정부에 병변이 생겼을 때는 내시경 확인했을 때 나의 소화력에 지금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분들을 잘 체크해서 소화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소화 잘 되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고기처럼 질긴 거, 소화 시간이 긴 거, 딱딱한 거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병변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행동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위저부, 위의 상부, 여기는 음식이 고여 있는 부분이 아니고 위액이나 점액들이 분비샘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병변이 생기는 경우는 조금 역류나 위산 과다나 이런 경향성으로 조금 더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100% 그렇지는 않지만 좀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산 과다 증상, 역류 증상 이런 게 동반될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에 관련된 문제를 좀 해결해 줘야 돼요. 식후에 눕는다거나 아니면 역류되기 쉬운 커피나 초콜릿, 팥 이런 것들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폐화생이더라도 증상의 부위에 따라서 조금 더 주의해야 될 음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수, 거의 한 60% 정도의 장상폐화생 환자들은 무증상이에요. 병변이 심하고 말았고 간에 별로 증상을 못 느낄 확률이 높아요. 이게 특이하게도 이 통각세포를 별로 자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증상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무증상이기 때문에 내시경상에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나 정도를 잘 파악을 해서
그 본인의 상태에 맞게 행동들을 하셔야 돼요. 증상이 없다고 괜찮은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축성 위험과 장상폐하생의 정도를 보면서 나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부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는 방법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아셔야지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플랜을 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경미한 경우구나, 아니면 위암의 확률 자체가 내가 높아졌어 라고 판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이 경미한 경우는 겁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상에 거의 가까운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위축성 위험과 장상폐하생을 정도를 어떻게 구분짓고 내시경을 어떻게 판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자신의 상태를 조금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음식이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의 상태에 맞는 행동과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영상을 보기 전에 본인의 상태를 먼저 숙지하는 게 선결돼야 되겠죠. 이상입니다.